네, 해병대원 특검법을 고리로 야권의 대규모 장외 집회가 펼쳐졌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 모드에 들어가는 여당은 무도한 탄핵 공세라고 맞섰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주말인데 야권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나섰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제 수용해라 이 부분인데요. 일단은 첫 주말부터 이제 길에 나간 장외 투쟁을 선택한 이 모습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난달 25일 날도 장애 집회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시민단체들하고 했었고 30일 날 22대 국회 개원 첫날 해병대원 특검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안을 했고요. 뭐 이제 강공 모드를 사실상 시사한 건데 근데 이게 장외 투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수십 년의 헌정사를 보면 정치사를 보면 소수의 정당이 그 제도적 틀 내에서 관철시킬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으로 채택하던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도 21대 국회 하반기부터 계속 이 장애 집회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정치 의회민주주의를 이 궁지에 모는 거고요. 끝까지 이렇게 가면 갈등과 혼란을 양산할 뿐인데 이 다수당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극단적인 대결 정치나 압박 정치를 펼쳐서 지금 다음 대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러니까 다음 대선 때까지 이게 전국 주도권을 놓지 않고 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니냐. 조금 부적절하고 우려스럽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부적절하고 우려스럽다. 그 근거로는 거대 야당 다수당의 거리로 나갈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것인데요.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통과시킨 법률이 번번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 행사돼서 좌초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이었고 설마 이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의문이 있을 정도로 당연히 통과됐어야 할 법안인데 그것마저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압도적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인해서 민심이 반영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이 도대체 이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아무리 촉구해도 결국에 22대 국회에서 또 특검법을 내놓으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심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의사표현을 방식을 장애투쟁 방식의 집회를 하는 것이고요. 장애투쟁이라는 것이 비판을 받는 것은 원내의 어떤 국회 일정을 팽개치고 장외로 나가서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지금 국회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22대 국회 출범 위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21대 국회, 22대 국회를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법안인 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민심을 들어라라는 이제 어떤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은 글쎄요 이게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독소 조항에 대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특검 임명 과정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당론 1호 법안으로 낸 것은 더 개혁을 시켰습니다.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4명을 받아서 2명을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하게 돼 있고요. 3일 이내에 못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 그거는 저 김건희 특검법이죠. 제가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 여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군대 보낸 자녀가 있는 분들이 혹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작전 중에 부적절하게 사망을 했을 경우에 국가가 대처하는 게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을 업고서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직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공수처 부분하고 경찰청에서 나오는 걸 보고 해도 늦지가 않고요. 지금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실하고 국방부가 직권 남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무슨 경호했다, 무슨 화를 냈다, 질책했다 이렇게 해서 비본질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로 끌고 감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태가 물타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이미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이거를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앞으로 이 혼란을 겪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여지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한다. 이 내용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워낙 지금 뭐 많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서. 제가 하도 많은 걸 보다 보니까. 그렇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맞느냐, 마땅하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다른 법안들도 민생 법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그 상징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공방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뭐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그 원인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관여된 정황이 계속 나왔고 구체적 증거까지 이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안 자체를 보면 한 뭐 군인의 사망 사건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 등 국기 문란 사건으로 비화가 돼 버렸습니다. 이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문제가 이 사건에 다 투영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향후 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어떤 원인 관계나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이나 대통령실이 계속 부인했던 바들이 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나오는 이 증거를 통해서 다 이 허위 거짓 그 진술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경로설도 처음엔 다 부인했지만 결국 증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니까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뭐 경로한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경로는 그걸 전후해서 이 사건의 진행이 완전히 뒤틀어지고 바뀌었고 결국에 여기에 직권남용의 핵심적인 어떤 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입니다. 이 부분 역시 뭐 국무위원과 통화가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외압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부인했습니까? 물론 대통령과의 통화가 외압이 아니라 일상적인 전화였다고 대통령실은 해명을 하고 있지만 어제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피의자를 많이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업무 지도를 했다. 또 이렇게 고위 관계자가 해명했습니다. 직권남용 했다는 거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처럼 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 사실 또 대통령실과 관련된 국기 문란에 가까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방부라든가 대통령실에 해명해 오는 과정을 보면 스스로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이고 이게 진위가 밝혀질 경우에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밝히고 오히려 수사를 협조함으로써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문제를 이 진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입장을 내면 되는데 오히려 계속 사실과 다른 이 경위 설명을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면 또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부인하고 이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수사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돼 왔고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22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바로 통과시켜서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특검법은 재발의가 됐고 장외 집회까지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두 분과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가수 김은국 씨와 만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여기서 나는 싸울 줄 안다, 나는 할 말을 할 줄 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좀 종합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봤을 때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움직임에 그런 대해서 말씀 평가를 내용 해주시죠. 액면 그대로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런 거죠. 내 자신의 색깔대로 내 정치를 해보겠다, 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라면 내가 그것을 대변해서 정치를 잘 하겠다 이 의지를 드러낸 거고요. 이제 그 멘트하고 상관없이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이번에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냈고 그다음에 목격담 정치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뭐 도서관에서 책 보는 걸 누군가가 사진 찍어서 올렸다. 네. 이게 이제 대중의 그 여론을 활용한 이미지 정치인데 이런 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행보를 저는 시작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은 전당대회를 정확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뭐 당내에 대표감이 마땅치 않은 것도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도 점점 출마 쪽으로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출마를 어느 정도 결심을 굳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가는 과정에서 당내 여론이 좀 모아지고 또 세력도 형성이 되고 명분도 확보돼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 또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은 출마는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런 방식의 어떤 정치 행보가 향후의 어떤 여권 리더십 또 대표로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차기 대표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 주변적인 사안들 내지는 뭐 이렇게 이 공개 행보가 아닌 이렇게 이미지 정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 입지를 하나하나 다져 나가기보다는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차기 여권의 차기 리더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당내의 어떤 지금의 혼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 저희가 조금 전에 다뤘던 이런 특검법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그렇습니다. 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과연 이제 이렇게 하고 물론 전당대회라는 것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전혀 뭐 새로운 인사가 아니고 직전 총선을 지휘했던 사실상 여당의 대표였다고 하면 그 과정을 거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대표를 하겠다는 뜻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이 상황, 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준비하는 것이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이제 아직은 뭐 지적 자체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민생이라든가 국가 현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직은 전당대회 판이 만들어지지가 않았고요.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지금 사실은 전당대회에 출마할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도 뭐 여러 가지 단계별로 접근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당과 대통령실이라든가 당과 정부의 입장을 한번 돌아보면 이게 지금 총선 전하고 총선 이후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총선 이후에는 국민들께서 따가운 질책도 주셨고 당도 변화하고 국정도 변화하고 정부 정책도 변화하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민들의 여론이나 대중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당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분들이라면 향후 전당대회 때는 이슈 드라이브나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실하고 각이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전당대회로 점점 다가갈수록 기존과 완전히 다른 혹은 건전한 긴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현상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점은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처지라서 제가 볼 때 제한된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말씀은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어젠다 세팅 과정에서 각이 설 수도 있고 혹은 함께 가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이제 역대 정부를 다 살펴보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임기가 중반기를 지나게 되면 당과 대통령실의 바라보는 곳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민심 여론이 차갑게 식으면 이게 선거가 이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중요선거가 1년 단위로 있거든요. 당은 지금은 괜찮지만 1년 뒤쯤만 돼도 이 선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건전한 긴장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 내에서 좀 더 과격하고 직접적인 언급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 이전 정부들이 다 그 과정을 그래왔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도 지금 2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2년 반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기점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 나갈 것 같으십니까?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력 주자로 부상하고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두 분 간의 신뢰 관계는 상당히 깨졌다는 게 중론이고요. 그런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갔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올해 2월 총선 전처럼 직접 대통령실 관계자를 보내서 위원장 사퇴를 압박할 정도의 역학관계가 이제는 아닙니다. 거의 사실 대등한 관계까지 갔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차기 여권 내 지도자 1위로 부상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여권 내 입지를 다져갈수록 대통령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도 견제는 계속 할 것 같고요. 이제 어찌 됐든 전당대회에서 실제 출마하고 당대표가 된다면 그때부터 어떤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서기는 할 텐데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이 불신을 뛰어넘는 관계 형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지켜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모두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이제 야권의 의원들이 이 난을 수령하지 않겠다, 이제 수령 거부를 놓고 또 이제 여야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좀 오갔는데요. 이 모습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통상적으로 이렇게까지는 하시지는 않죠. 대개는 의례적인 거니까요. 특별히 특정 의원에 대한 축하를 한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 당선자 전체에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의례적으로 감사히 받는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은 특수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 국회에 대한 태도, 또 21대 국회 내내 보여왔던 태도를 보면 그거에 대한 반발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수령 거절을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이 상징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대통령이 좀 더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논평을 해야 되나요? 이게 뭐냐면 국민들은 이렇게 협량한 정치 싫어합니다. 말하자면 정책이나 민생 이슈 갖고는 막 다투다가도 인간적으로는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좋아해요. 이게 우리나라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한테 축하의 예의로 보낸 겁니다. 무슨 야당 대표, 야당 의원한테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무슨 조롱을 하고 희화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이다. 좀 잘 살피면 좋겠다 이렇게 싶으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원한 국회 원구성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원구성 전부터 글쎄요, 협의 전부터 일단은 여야는 상당히 좀 팽팽했고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이 법사위 운영이 이거 고집 좀 내려놓으면은 우리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가는 겁니까? 결국에 여당이 사실은 국회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는 여당이 이 협상안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해야죠. 물론 이제 법사위나 운영위를 양측이 똑같이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파행의 나중에 책임을 누가 더 크게 지겠습니까? 물론 다수당이 민주당이 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국회가 원구성 협상에 실패해서 계속 파행이 장기화되면 똑같이 비판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여당에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서 안 되면 양보를 해서 빨리 국회를 출범시키고 이 국정을 정상화하고
뭐 이런 거에 협조를 야당한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법사위를 고수해서 결국에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파행이 되는 상황은 여당이 그런 국정 난맥을 초래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법사위와 운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첨예한데 이게 과거의 관행이나 관례를 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100%또 그렇게 지켜졌냐? 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늘 뭐 달리 선출이 됐던 관행이 뭐 일반적이라든가 다수당이 뭐 법사위원장이면 국회의장은 뭐 이 당이 갖는다. 이런 마치 관행이 정해져 있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이 독식했던 경험도 15대 국회, 16대 국회에 있었고요. 2004년 이후에 일정 정도 형성 관행이 있는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국회가 사실은 이 정부와 여당의 어떤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밑 협상을 통해서 국회가 나름대로 독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있을 때 가능했는데 지금 21대 국회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줬던 여당의 어떤 행태를 보면 지금의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여당에게 넘겨줄 경우에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 뿐더러 윤석열 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단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법사위 운영위를 양보할 수 없고 결국에 의석수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는 정도까지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만약 그것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법이 정한 원칙대로 첫 회기 6월 5일에 열게 돼 있고요. 그때 의장단 선출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하도록 국회법에 못 박아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안 지켰던 것뿐이죠. 국회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싫으면 여당이 또 다른 대안을 내놓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이제 뭐 다수당이 다수결의 원칙대로 하자고 그럽니다. 예. 이게 이제 기득권에 입각해서 입법 독주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딱 4년 전에 이게 데자뷰가 지금 보이는 21대. 겁니다. 딱 4년 전에 11대 7로 합의가 안 되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바람에 결국 파행을 겪었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다 독식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1년 3개월 동안 민주당이 해보니까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도저히 버틸 수가 없고 국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기책사유가 민주당으로 오니까 1년 3개월 하다가 합의를 해서 그 중간에 전반기 중간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새로 했고요. 그다음부터 후반기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 겁니다. 그런데 4년 전에 했던 행동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보다 한술 더 뜹니다.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나 국회 관행상으로 보더라도 민주당은 다 해왔습니다. 그죠? 패스트트랙도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안건조정 소위를 무력화시켜서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도 시켰고요. 필리버스터는 회기 쪼개기로 해가지고 무력화시켰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법사위원장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 핑계고요. 권한을 행사해서 국회 권력을 가지고 전국을 흔들겠다는,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과 다름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계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